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디오바스큘라 피지올로지 그리고 그 관련된 질병 하이퍼텐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 주로 카디아 피지올로지, 바스큘라 피지올로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심파세틱 시스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기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논문에서 보는 데이터 한 가지를 예시로 이 심파세틱 톤과 블러드 프레셔, 하트레이트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8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하이퍼텐션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논문이라서 제가 하나 예시로 따와봤습니다. 데이터 일부를.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논문에서 흔히 보는 데이터 유형인 것 같지만 좀 복잡해요. 일단 이게 연령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에서 좀 차이를 보려고 한 건데 우선 그냥 정상적인 성인 젊은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X축이 플라스마 노에피네프린 컨센트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심파세틱 톤을 나타내는 거죠. 물론 이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거는 그 심파세틱 너브 엔딩에서 나와서 그 타겟 오간에 작용하는 거지만 이게 하여튼 그런 심파세틱 톤이 높아지고 전신적으로 이제 너브 엔딩에서 노에피네프린이 많아지다 보면 플라스마 레벨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마에서 노에피네프린 레벨을 측정해 보면 전반적으로 전신적으로 심파세틱 톤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인 경우에 이게 정상 상태에서의 값이에요. 그래서 플라스마 노에피네프린 값은 대략 한 150 피코그램 per ml 이 정도 농도고 정상적으로 하트레이트가 85회 이 정도 상태인 것이 정상인에서 일반적인 레스팅 상태일 때의 노에피네프린 농도와 하트레이트를 나타냅니다. 죄송합니다. 하트레이트가 아니고 그 평균 혈압, 미인 블러드 프레셔 85쯤 돼요. 85에서 90 정도 원래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다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플라스마 노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이면서 그 리스폰스를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 서브젝트의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요 다트는 여기는 누워있던 상태에서 일어날 거예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심파세틱 톤 증가하면서 미인 블러드 프레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런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던 거죠. 사람이 25명 있는데 채팅창에 아무 인사도 없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인사라도 한마디씩 좀 해요. 내가 사람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누워있던 상태에서 일어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심파세틱 톤은 증가하고 혈압은 올라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X축 지표고 이게 이제 레스팅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하트레이트도 증가하죠. 이게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면서 하트레이트도 증가하고 블러드 프레셔도 증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면서 심장에서 어쨌든 한 번에 뿜어내는 블러드 양, 스트로크 볼륨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의 블러드를 짜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이 더 많은 양의 블러드를 짜내니까 에오타 쪽의 프레셔는 높아지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심장이 얼마나 많이 짜내느냐와 더불어 블러드 프레셔를 결정하는 인자가 또 하나 있죠.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죠. 여기에는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라는 것을 측정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이게 베슬들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도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이 짜내는 양도 많아지고
전신적으로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이 또 세 개가 있어요. 요 다음 점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점점 더 오르는데, 이건 뭐냐면 운동에 가깝다. 그래서 맥시멈 가능한 운동의 25%, 50%, 75%까지 점차적으로 올렸을 때 이 심파세틱 톤이 얼마나 증가하고 블러드 프레셔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운동을 하면 뭐 어디에서 어느 근육을 쓰든 간에 그 근육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글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져야 돼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근육, 바이셉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최대한의 포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운동을 단기간 동안 맥시멈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레스팅 상태에 비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100배 정도까지 증가해요. 산소 소모량이 100배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쥐고 있을 때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100배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100배 정도의 산소를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소모하고, 최대한일 때. 그리고 당연히 그거와 비례해서 블러드 플로우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늘려야 되니까 최대한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시키고, 최대한 블러드 프레셔도 높여서, 물론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이완돼야죠.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이완되고, 대신 다른 쪽으로 가는 혈관들은 수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근육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얼핏 봐도 아시다시피 이 혈압이 증가하는 이 슬로프에 대해서 이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평상시에 60에서 70회 사이, 60회 정도 됐던 게 일어서서 이제 70회 가까이 되는데, 25%의 운동으로 100회, 50%의 운동으로 140회, 75%의 운동으로 180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보통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트레이트가 20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3배 정도까지 하트레이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배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에 짜내는 볼륨, 그거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스트로크 볼륨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1분에 몇 번 짜내느냐 하는 것이 곧 카디악 아웃풋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0회에서 180회 3배 정도 증가하면, 한 번에 짜내는 볼륨이 같다면 이때 카디악 아웃풋은 이때에 비해서 3배쯤 됩니다. 카디악 아웃풋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개의 근육 단위에서 보면 거의 블러드 플로우가 100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전신적으로 100배가 될 수는 없고요. 전신적인 블러드 플로우가 최대 증가했을 때는 뭐 한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5배에서 10배 정도. 하트레이트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3배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짜내는 볼륨이 일정하다고 해도. 근데 사실은 이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면서 한 번 짜내는 볼륨도 증가해요. 근데 한 번 짜내는 볼륨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피지올로지. 우리가 누워있을 때, 섰을 때 25%, 50%, 75% 이렇게 운동량이 증가할 때. 블러드 프레셔도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일어서서 25%, 50%, 75%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프레셔로 보면 제일 낮을 때 한 평균 혈압 90 정도였던 거가 그래봤자 막 110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프레셔가 높아져서 퍼퓨전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하트레이트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50세 넘은,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36세 이하, 36세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그룹과 나의 그룹, 나 50세 이상 비교하면 이게 나이 들면서 이런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삼각형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일단
나이 들면 이 레스팅 상태에서의 노에피네프린 레벨이 높아요. 심파테틱 톤이 높다는 거예요. 네, 심파테틱 톤이 높고 혈압이 약간 높아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노화가 되면 뭐든지 다 뭔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요거는 좀 다른 패턴이에요. 심파테틱 톤도 높고 혈압도 높아져요. 이게 사실은 혈관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혈관이 뻣뻣해서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트레이트의 측면에서 보면 심파테틱 톤이 높은 거에 비하면 하트레이트가 안 높죠. 비슷해요. 하트레이트는 비슷해요. 그런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죠. 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쨌든 누워있을 때의 하트레이트에 비해서 일어났을 때 하트레이트 증가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늙었을 때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에 나타나는 가장 확연한 차이가 하트레이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하러 다니시다 보면 그 트레드밀 같은 거 뛸 때 거기에 그런 표가 있어요. 이제 운동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하트레이트 측정하는 측정기. 그래서 측정했을 때 하트레이트 값이 얼마일 때 운동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이런 그런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그래프 자체가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200회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가 최강도의 운동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강도의 운동을 해도 160 정도 200까지 못 가. 잘하면 170? 몰라. 180까지 내가 올릴 수 있을까? 예,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히 왜 이런지 잘 몰라요. 이렇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왜 나이 든 사람들은 하트레이트가 안 올라갈까? 이거를 몰라요. 근데 현상은 이래요. 현상은 이래요. 혈압은 원래 레스팅 상태에서도 약간 높고 운동했을 때 더 올라가죠. 이게 젊은 사람이고 이게 나이. 혈압은 더 많이 올라가는데 하트레이트는 덜 올라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요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이지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다른 여러 논문들에서도 비슷한 데이터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고 에이징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구체적인 측정 자료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인사하라 그랬더니 또 열심히 다 인사했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중간에라도 제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긴 서론을 접고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사실은 병태생명, 그러니까 디지즈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피지올로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 카디오바스쿨라 피지올로지라는 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준,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수준에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질병, 특히 하이퍼텐션 같은 질병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이퍼텐션이라는 거는 이런 그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병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혈관으로 보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함으로써 블러드 플로우를 조절하는 거가 혈관의 기능이라고 봤을 때 이게 병적으로 릴렉세이션이 되거나 병적으로 컨스트릭션을 하는 이 상반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병적으로 혈관들이 확 이완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신적으로 만약에 병적으로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 이완을 하면 혈압이 확 떨어지겠죠. 그게 극도로 심한 상태를 우리가 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쇼크로 사망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반대로 전신적으로 혈관들이 정상과 다르게
컨스트릭션을 많이 한 상황, 그러면 반대로 혈압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하트라는 오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컨트랙션 릴렉세이션 해서 결국은 블러드를 짜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 펌핑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펌프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짜내는 힘이 부족하거나, 이게 리드미컬하게 짜내야 되는데 이 리듬이 망가지거나. 크게 보면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은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펌프 페일리어, 심장이 짜내는 힘이 충분치 않아서 카디악 아웃풋이 부족해, 전신적으로 퍼퓨전이 잘 안 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냥 진짜 그 하트 페일리어라고 부르거든요. 하트의 페일리어다, 실패다. 그게 우리말로 심부전이라고 부르죠. 심부전. 만성적인 상태일 때 그게 만성 심부전. 심부전 말고요. 신장의 부전인 경우는 신부전이고 심부전. 그래서 만약에 심부전 상태가 된다. 이거 굉장히 흔한 거예요. 심부전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블러드를 충분히 짜내지 못하니까 쉽게 피로하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충분히 퍼퓨전이 안 돼서 숨이 차고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아주 심해지면 일어서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리듬의 페일러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아리드미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하이퍼텐션이라는 게 워낙 흔한 병이고 다른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질병의 또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이퍼텐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이퍼텐션이 엄청 흔한 병인데 5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우리나라 통계 정확히 최근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셋 중 하나라고 보면 돼요. 생각보다 진짜 그래요. 기준이 이제 수축기혈압 140 이상, 확장기혈압 90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고혈압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재면 아마 140 넘을 거예요. 제가 그 보더라인에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재면 고혈압, 어떨 때 재면 고혈압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그냥 레스팅 상태에서도 혈압이 높아지는데, 그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른 변화보다 더 심해서 병적인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범주가 굉장히 3분의 1이나 되면 이게 진짜 3분의 1을 다 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노화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병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흔한 이 고혈압이라는 질병의 원인을 잘 몰라요. 이게 유전적인 건지 후천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뭐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 그리고 후천적인 소인도 있다. 이거는 모든 질병이 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중에 누가 고혈압이면 고혈압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긴 한데 뭐 부모가 고혈압이었다고 자기 다 고혈압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속물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긴 해요.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질병이 생겨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센셜 하이퍼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개뿔 말은 좋은데 그냥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기본적인 프린시플, 프레셔는 블러드 플로우와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과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의 곱이다라고 했을 때 카디악 아웃풋이 높아져서 프레셔가 높은 거냐, 리지스턴스가 높아져서 프레셔가 높은 거냐.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은 대개의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노멀 레벨인데 리지스턴스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페리페리에 있는 혈관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많이 했다는 뜻인 겁니다.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하자면
이런 식으로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혈관, 이 모든 혈관 부위가 다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특히 어느 리전에서 혈관의 저항을 결정한다 대부분을 그게 뭐였죠? 아테리올이었죠. 예, 카필러리 전에 있는 큰 아터리 말고 아터리와 모세혈관 중간에 있는 그래서 그거 뭐 세동맥이라 그랬나? 세동맥. 예, 세동맥. 베인 아니고 아터리. 아터리 중에서 큰 아터리 말고 아테리올. 거기가 얼마나 수축하느냐가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수축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얘기했듯이 제네틱 팩터, 다이어터리 팩터 말고도 사이콜로직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당연히 혈압에 관여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다가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팡 터져가지고 뇌 안에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이거는 치명률이 엄청 높죠. 그걸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압력이 높은 만큼 심장에 부담이 되죠. 심장이 이 에오타의 압력을 이겨내고 블러드를 짜내야 되는 거니까 에오타의 압력, 즉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한테는 부담이 큰 거예요. 더 무거운 아령을 드는 거예요. 심장이. 혈압이 100인 사람에 비해서 200인 사람인 경우에는 10kg짜리 아령을 평소에 사람들이 드는 데 비해서 20kg짜리 아령을 드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네.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이퍼트로피가 우리가 막 이 아령 들어가지고 이 근육, 이 누박근이 이따만해지면 이게 보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심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된 심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심부전을 야기해요. 그 다음에 키드니에 있는 혈관들의 혈압이 높아서 키드니를 망가뜨릴 수 있고 그리고 동맥경화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가 또 하이퍼텐션. 물론 동맥경화의 리스크 팩터 제1로 꼽는 거는 콜레스테롤이죠. 하이퍼리피데미아. 그 중에서도 특히 LDL 콜레스테롤 우리 얘기했었죠? 이게 제1의 리스크 팩터인 건 맞지만 하이퍼텐션 역시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리스크 팩터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다 있죠. 보통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셋 중에 하나는 고혈압이고 셋 중에 하나는 하이퍼리피데미아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치면 9분의 1쯤은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그래서 랜덤하게 9분의 1이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이퍼텐션 셋 중에 하나고 하이퍼리피데미아 셋 중에 하나라 그러면 한 9분의 1이 아니고 5 중에 하나쯤은 둘 다 갖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기 쉽고 거기다가 이제 당뇨까지 더해서 이런 소위 이제 그 성인병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가장 티피컬한 성인병의 프로그레션을 보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하이퍼텐션은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어요. 우리가 혈압을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바로 리셉터는 느끼고 있죠. 우리가 바로 리셉터 얘기했잖아요. 바로 리셉터는 이 혈압을 느끼고 있겠죠. 네. 옛날에 젊은 시절에 평균적으로 100이었는데 지금 150이 됐어. 계속 울리는데 이런 거 어떤 식으로든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혈관을 만져보고 혈압이 높은지를 알 수도 없고 재보기 전에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심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인도 없어요. 고혈압 자체. 재보기 전에는. 재보기 전에는. 근데 이런 치명적인 컴플리케이션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한번 생기면 되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을 먹어야죠. 이거는 뭐 고혈압은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병이 아니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을 먹어서 혈압을 억지로 낮춘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약을 몇 달 먹으면 또는 몇 년 먹으면 그럼 혈압이 정상화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이거는 그냥 억지로 혈압을 낮추는 거거든요. 몸에서는 지금 150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120으로 눌러서 낮춰놓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을 먹기 시작해서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뭐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살 빼고 운동하고 이러면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흔치 않죠. 보통은 평생 약을 먹어서 억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인구에서 굉장히 흔하다. 셋 중에 하나쯤은 걸릴 만큼 굉장히 흔하다는 특성과 이게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이런 특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약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약은 고혈압 치료. 종류도 엄청 많고요. 지금도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이 안티하이퍼텐시브 즉 항고혈압 약물을 다 합치면 시장에서 제일 커요. 여러분 주변에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보면 다들 한두 가지씩 웬만하면 약은 드실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식비보다 약값이 더 많이 들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한 움큼씩 먹어요. 한 개. 우리 장모님도 한 개 거의 이만큼씩 드시고 종류도 한 대여섯 가지예요. 약은 비싸죠. 쌀 요만큼 해봐야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약은 이만큼 하면 쌀값에 막 수십 배 이렇게 되죠.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임팩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심각한 질병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임팩트가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패소피지올로지보다는 오늘은 이 고혈압의 파마콜로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이게 결국은 패소피지올로지와 연결된 내용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디테일, 메커니즘의 디테일을 잘 모르지만 약물이 어떻게 이 고혈압의 증상을 억누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메커니즘 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지금 어쨌든 타겟은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이죠.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의 톤을 낮춰서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낮추는 게 목표인 거죠. 고혈압인 경우에. 그러면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에서 컨트랙션의 정도가 어떻게 레귤레이션 되고 있는가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요거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바스큘라 톤 최종적으로 마이오신 라이트체인이 포스포릴레이션 돼서 액틴과 인터랙션하면서 컨트랙션이 되는 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지올로지컬한 다양한 팩터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몇 가지 꼽은 게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엔도셀륨에서 나오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릴렉세이션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 같은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가 이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 직접 작용해서 세포 내 IP3를 높이고 칼슘을 모빌라이즈해서 칼슘 칼보딜린 레벨을 높여서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거. 얘기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안지오텐신2가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컨트랙션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안지오텐신2 얘기도 했지. 했지. 했을걸? 안지오텐신은 어떻게 생긴다? 안지오텐신이라는 일종의 호르몬 같은 건데 이거는 이게 생성되는 출발점은 키드니예요. 키드니에서 혈압을 센싱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키드니로 들어오는 블러드의 이제 압력을 센싱하는 거죠. 에오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 리셉터 비슷한 거예요. 키드니가. 키드니의 여러 가지 펑션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얘가 혈압의 조절에 관여하고 있어요. 키드니가 이제 유린을 만들어내는, 즉 몸으로부터 웨이스트 프로덕트들을 제거하는 이런 기능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혈압과 관련해서 혈압이 낮을 때, 그러니까 키드니로 들어오는 블러드의 혈압이 낮을 때 이거를 센싱해서 키드니에서 일종의 호르몬 비슷한 걸 냅니다. 그게 레닌이에요. 레닌. 그리고 이 레닌이 플라스마에 있는 프리커서에 작용해서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 지난번에 했네. 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베타 아고니스트는 오히려 거꾸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얘기도 했죠. 그래서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을 하면 혈관이 수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보통은 이해를 하지만 모든 혈관이 수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까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운동할 때 막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 데는 이제 시스테믹하게 레지스턴스가 증가하는 기전도 작용하지만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오히려 이완돼. 그래야 블러드 퍼퓨전이 더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육에 있는 혈관의 아테리올의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알파가 아니고 베타 리셉터인 거예요. 웬만한 다른 리전에 있는 혈관의 스무스 머슬의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알파 리셉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혈관들이 막 수축하고 있는데 근육에서는 이제 똑같이 노에피네프린의 작용이 일어나지만 다른 혈관에서 노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는 이거에 의해서 이 패스웨이가 작동이 되는 거죠. 아데노신도 비슷하게 작동해요. 이런 거에서 이런 메커니즘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작용해서 혈관의 이완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알파 블로커. 알파 아데노직 리셉터에 대한 리셉터 블로커. 이런 걸 사용하면 당연히 피지올로직하게 노에피네프린이 작용해서 근육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혈관에서 알파 아데노직 리셉터에 작동해서 스무스머슬 컨트랙션을 쫙 일으키는 거를 억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알파 블로커를 쓰면 혈관의 수축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지오텐신 2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도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완시키는 자극으로 대표적으로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제너레이트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오가닉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나이트로그리세린. 네. 이것도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근데 고혈압의 치료제로는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보통 협심증 치료제로 보통 씁니다. 협심증. 근데 어쨌든 이것도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칼슘이 컨트랙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 채널을 블락함으로써 이 칼슘 모빌리제이션, 그 다음에 이 칼슘에 의한 컨트랙션, 이걸 억제할 수 있어요.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약물들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혈압 약물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는 이 칼슘 채널 블로커와 안지오텐신 2 안타고니스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은 잘 안 쓰이는 것들이에요. 과거에 쓰이다가 이게 칼슘 채널 블로커와 안지오텐신 2 안타고니스트 이게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물들이고 이전의 약물들에 비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적거나 약물의 효과가 더 좋거나.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 더 근래에 개발된 칼슘 채널 블로커, 안지오텐신 2 안타고니스트. 이거 아마 집에 가서 뒤져보면 웬만한 집에서는 나와요. 둘 중에 하나. 어머니가 드시고 계시거나 아버지가 드시고 계시거나. 두 집 중에 한 집에서 나올 것 같아.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도 둘 다 있어.
나는 아직은 안 먹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실은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1차적으로 아직 이 고혈압이 심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칼슘 채널 블로커나 또는 뭐였죠?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 같은 거 말고 다이유레틱스, 이뇨제, 좀 뜬금없는데 이뇨제 얘기를 잠시, 이거는 약간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뇨제가 작용하는 거는 키드니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심장이나 혈관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간접적으로 결국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1차적으로 신장에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 고혈압에만 쓰는 그런 약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타픽이라서 잠시 지금 심혈관계, 그 다음에 고혈압 얘기하던 거 잠시 잊고 다이유레틱스 얘기만 잠깐 해봅시다. 잠깐 동안. 다이유레틱스는 우리말로 뭐야? 이뇨제. 이뇨제는 뜻이 뭘까? 소변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네. 이뇨를 촉진하는 약,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는 약.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소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물의 제압수를 물의 제압수를 막거나. 당신들 의견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소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내지는 어떨 때 소변이 많이 나와? 당연하죠. 일단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소변이 많이 나온다. 네, 또 그러니까 물의 제압수를 억제하면 소변이 많이 나온다. 일단 비슷한 얘기네요. 또 다양한 상황에서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파라심파세틱 시스템이 촉진될 때?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그건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심파테틱,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이렉트리 키드니의 유린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변량이 증가하는 거를 경험하는 거는 제일 흔한 거는 커피 마셨을 때. 그 다음에 또 있죠. 술 마셨을 때. 커피 마셨을 때, 술 마셨을 때. 물 마셨을 때. 그러니까 물 많이 마셨을 때. 역시 커피. 역시 커피. 이게 작용 기전이 다 다릅니다. 우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키드니라고 하는 오간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키드니라고 이렇게 안쪽에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키드니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 계속 내보내야 하는 노폐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유릭애시드. 예, 그렇죠. 유릭애시드 내보내야 되고요. 또 물도 웨이스트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왜 메타볼리즘 하면 물이 무조건 생기잖아요. 물과 CO2가 생기죠. 메타볼리즘, 에너지 메타볼리즘 과정에서. 근데 CO2는 렁에서 배출되는 거죠. 렁에서 배출되는 거고, 물은 배출된다면 키드니에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겠죠. 근데 실은 정확히 말하면 물도 웨이스트 프로덕트인 건 맞는데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량이 물도 럼을 통해서 배출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뿜을 때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증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이게 한 500cc 나와요. 물로 치면. 네, 물론 유리는 하루에 1리터 내지 2리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이 이제 일종의 웨이스트 프로덕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리게시드, 물. 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건 암모니아 유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불가피하게 아미노산 메타볼리즘이 일어나서 아미노산 데그레데이션이 하루에 얼마씩 무조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나 패티애시드와는 달리 아미노산은 데그레데이션이 되면 CO2 물과 더불어 암모니아가 생기죠. 예. 이 암모니아는 그리고 농도가 높아지면 톡식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유레아로 전환시켜서 덜 톡식한 물질로 유레아로 전환시켜서 이제 그 암모니아 자체 농도가 높아지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유린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유레아가 또 유린으로 배출되기도 해서 어쨌든 몸 밖으로 이 나이트로젠을 내보내는 거죠. 그 나이트로젠이 양으로 보면 암모니아로 나오는 것보다 유레아로 나오는 게 훨씬 많아요. 대부분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나이트로젠은 유레아의 형태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배출해야 되는 웨이스트 프로덕트가. 근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키드니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해요. 포지티브 셀렉션과 네거티브 셀렉션. 포지티브 셀렉션은 뭐냐? 버릴 거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과자들이 있어요. 과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초콜릿 성분이 있는 걸 버리겠어. 그럼 이걸 이렇게 골라서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포지티브 셀렉션이죠. 근데 나는 노란 거 남기고 다 버리겠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이브하고 나머지를 싹 갖다 버리면 이때는 네거티브 셀렉션이죠. 노란 거 아닌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키드니가 하는 방식은 우리가 버릴 거, 예를 들면 유리게시드,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 유레아 이런 거를 블러드로부터 빼내서 끄집어내서 유린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안 버릴 거를 재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드니에 있는 사구체라는 곳에서 블러드가 필트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블러드에 있는 것들이 건데기, 그러니까 프로테인과 세포 성분을 빼고 플루이드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오는 양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루에 160리터예요. 대략. 그러니까 플라스마의 양이 한 3리터쯤 된다 그랬으니까 플라스마 우리 몸에 그 블러드 플라스마의 양이 3리터쯤 된다니까 이게 하루에 막 수십 번 턴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셈입니다. 그 160리터가 빠져나오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유린으로 나오는 거는 1% 정도예요. 1 내지 2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여기에 녹아서 나와요. 유레아, 뭐 유리게시드 이런 것들이. 이때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방식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쫙 필트레이션 한 160리터 중에 그 99%를 재흡수를 다 하고 남은 걸 버리는 거예요. 뭘 재흡수할까요? 몰레큘의 개수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재흡수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물론 몰레큘의 개수로 보면 물이죠. 압도적으로 물 빼고 소듐이죠. 몰레큘의 개수로 보면 제일 많은 건 당연히 플라스마에서 놓고 봤을 때 프로테인 빼고 하여튼 국물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녹아있는 솔루트, 용질 중에 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거 나트륨이죠.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예. 그 다음으로 많은 거 클로라이드, 그 다음으로 많은 거 바이카보네이트.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짝지어서 생각하면 소듐 클로라이드가 제일 많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양으로 보면, 그러니까 몰레큘의 개수로 보면 물을 제일 많이 99%의 물을 재흡수하는데, 그럼 소듐은 소듐대로 재흡수하고 물은 물대로 재흡수하느냐,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물은 오스모틱 프레셔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생체 안에서 셀 멤브레인은 실은 물에는 퍼미어블 하기 때문에 오스모틱 프레셔가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물은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오스모틱 프레셔를 결정하는 솔루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소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키드니에서 소듐을 재흡수하면 물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키드니가 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양으로 봤을 때, 몰레큘의 개수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소듐을 재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키드니가 하는 일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얘기해봐라. 그럼 소듐을 재흡수하는 거예요. 이거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은 에너지. 이게 결국은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소듐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그럼 물은 따라오고.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셀렉션해서 업테이크를 할 것 같아요. 플라스마에 있는 것들 중에 뉴트리언트, 그렇죠.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셀 성분, 프로테인 성분은 이미 필트레이션에서 걸러졌고 안 나왔고, 나온 것들 맹물, 그러니까 국물 중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솔루트 성분 중에 중요한 것들은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일렉트롤라이트, 그 다음으로는 뉴트리언트죠. 그래서 글루코스, 아미노산, 이런 것들 다 재흡수해야죠. 글루코스, 아미노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나트륨 클로라이드 말고도 바이카보네이트도 재흡수해야 되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재흡수해야 되고, 칼슘도 재흡수해야 되고, 마그네슘도 재흡수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합니다. 키드니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키드니가 소듐을 재흡수함으로써 물은 따라오는데, 이 소듐의 재흡수를 얼마나 하느냐가 유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60 정도가 필트레이션이 되고 그 중에 1 내지 2리터만 유린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소듐 중에 99%를 재흡수한다는 뜻이에요. 필트레이션 된 것 중에. 근데 이거가 99% 재흡수하던 거가 조금만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99 재흡수하던 것 중에 98로 떨어지기만 해도 소변량이 2배가 될 거예요. 그죠? 소듐 재흡수, 키드니에서 일어나는 소듐 재흡수를 1% 정도만 억제하면 소변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1 내지 2리터 나오던 게 2 내지 3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다이레틱스라고 하는 약물들은 대개의 경우 이 소듐의 재흡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린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키드니에서 리전에 따라서 소듐을 재흡수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어딘가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이레틱스라고 부르는 약물들이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커피를 마시면 뭐 소변이 많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술 마시면 뭐 소변량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이거는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우리 몸의 블러드가 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듐은 재흡수 다 하는데 물이 약간 못 따라오게 막아요. 키드니의 마지막 리전에서 이 워터가 원래는 소듐 따라서 오스몰라리티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워터 채널을 통한 거잖아요. 이걸 막아. 그래서 소듐은 재흡수했는데 물이 못 따라오게 막을 수 있어요. 키드니가. 그러면 물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많이 마셨을 때 소변량 많아지는 거는 맹물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레틱스,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에 의해서 소변량 증가하는 거는 소듐 클로라이드가 그러니까 재흡수가 덜 돼서 소변으로 나오고 그거에 이퀴벌런트한 양의 물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물 많이 마셨을 때 소변량 증가하는 거는 그냥 맹물인 거예요. 소듐 클로라이드 농도가 낮은. 그리고 술 마셨을 때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술 마셨을 때도. 근데 커피 마셨을 때 소변량 증가하는 거는 소듐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커피가.
카페인. 카페인이 키드니에 작용해서 소듐의 제흡수를 억제하는 다이레틱스와 비슷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뇨제니까. 근데 워낙에 카페인은 다른 다양한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뇨제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건 워낙 전신적으로 5만 가지 오간에서 5만 가지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에서도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이어베티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 그랬죠. 유린이 증가하는 거. 그게 근데 이제 유린에서 단맛이 난다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키드니가 나트륨 클로라이드, 소듐 클로라이드, 글루코스, 아미노산 이런 거 다 열심히 제흡수해야 되는데 필트레이션 된 이 플루이드에 글루코스가 너무 많아서 이걸 미처 다 제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누트리언트인 글루코스를 유린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스모틱 프레셔를 만들죠. 그래서 얘도 이퀴벌런트한 만큼의 물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듐이 물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글루코스가 물을 끌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유린이 증가하는 여러 상황에서 그 메커니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레틱스라는 거가 어떻게 키드니에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소변을 증가시키는가 이거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다이레틱스는 우리 몸에서 소듐을 빼내는 거다. 그리고 물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몸의 소듐의 총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소변이 많아지는 거는 밖으로 나오는 거 얘기고 몸 안에 소듐의 양이 적어지는 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소듐의 총량, 그게 만약에 증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쯤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몸의 소듐의 총량 이거 대충 계산할 수 있는데 40g쯤 되겠네. 아니 40g 안 되겠다. 55.4니까 30, 20 하여튼 몇십 그램 정도 됩니다. 2, 30g? 하여튼 나 계산이 지금 빨리 안 돼. 그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한 5g을 덜컥 먹었어. 이게 다 흡수됐어. 우리 몸에 다 들어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면을 먹으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죠. 라면 국물까지 싹 다 들이마시면 거기 소금 몇 그램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단 몸이 붓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막 소변이 많이 나오죠. 소금 때문에 몸이 붓나요? 몸이 붓는 건 소금 몇 그램 먹었다고 몸에 부피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소금을 먹은 만큼 우리가 물을 마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소금을 그만큼 먹었는데 그러니까 라면 스프를 넣어서 이 500ml에 4분 끓이지 않고 라면 스프를 그냥 털어 먹었으면 물론 굉장히 목이 마르겠지만 참고 물을 안 먹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 부피는 늘어나지 않겠죠. 몸의 부피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플루이드가 짜지죠. 우리 몸의 플루이드가 짜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에 있던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죠. 중요한 포인트는 세포 안에 있는 물에는 소금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얘기했죠? 세포 안은 칼륨, 포타슘이 양이온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포 바깥은 나트륨이 양이온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스몰라리티는 세포 안팎이 거의 같다. 소금만 한 10% 늘어났다 그러면 세포 안에는 별 영향 없이 세포 바깥에만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지는 거가 되죠. 물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세포가 쪼그라들고, 그래서 세포 바깥에 있는 플루이드의 양은 많아지고 안에 있는 플루이드의 양은 적어지겠죠. 대신 몸 전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겠죠. 세포가 쪼그라드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몸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돼 있어. 스프만 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결국은 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농도는 비슷할 때까지 우리가 물을 마시거든요. 아이소토닉한 수준까지. 예. 그렇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농도는 별 변화 없이. 그래서 세포 안팎을 통해서 물이 움직이는 건 별로 없는데 이제 세포 외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우리 몸에 이제 플루이드의 총량이 체중의 한 60%, 42리터쯤 있는데 그 중에 28리터,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이고 3분의 1 정도가 세포 안에 있는 물이거든요. 이거 얘기했지? 네.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이 28리터인데 28리터에 각각 리터당 소금이 한 0.8g 내지 0.9g쯤 들어있었는데 9g, 8g 내지 9g 정도 들어있었는데 아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요번에 계산해보자. 8g이라고 치고 28리터면 220g 정도 되네요, 소금이. 그럼 5g 먹었다 그러면 대략 2%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우리 몸의 볼륨이. 2%면 28리터의 2%면 500cc 정도 늘어나요. 500cc 정도. 그거 하나 5g 먹으면.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 몸에 플루이드, 그 중에서 세포 외액의 플루이드의 볼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발 신어 보면 꽉 끼고 반지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라면 먹고 나서 이제 경험하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세포 외액의 양이 많아진 상태가 되면 세포 외액 중에 일정한 퍼센티지는 플라스마예요. 그러니까 세포 외액 중에서 혈관 안에 있는 플루이드가 플라스마잖아요. 세포 외액이 늘어나면 플라스마와 넌 플라스마 플루이드가 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혈관 안팎으로 플루이드에 통과하는 자유롭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같은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안에 볼륨이 늘어나니까 이거 자체로 혈압을 높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정한 부피의 풍선에다가 이게 플루이드를 더 집어넣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풍선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의 영향을 직접 미치거나 심장의 컨트랙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혈관에다가 플루이드를 훅 집어넣어주면 혈압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요인이죠. 별개의 요인이고 이거는 키드니에서 조절되는 거예요. 키드니에서 우리 몸에 소듐을 더 많이 내보내면 홀쭉해지고 압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뇨제를 우리가 고혈압에 사용하는 내셔넬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몸에서 소듐을 빼냄으로써 블러드의 볼륨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결과적으로 벤트리클을 필링하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하여튼 블러드 볼륨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압력을 낮춘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얘기는 참을게. 어려운 얘기니까. 예. 카디악 피지올로지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아주 메카니컬하게 정말 그냥 이 풍선의 안에 있는 플루이드의 양을 줄여서 풍선의 텐션을 낮추는 것과 같이 혈압에 작용하는 이런 효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안은 소듐이 농도가 낮고 포타슘이 대부분 케타ион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포 안에도 소듐이 있죠. 있기는 낮은 농도지만
세포 바깥에 비해서 훨씬 낮지만 그래도 이게 세포 바깥 140인데 비해서 세포 안에 14쯤 되거든요. 10분의 1쯤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우리 몸의 소듐의 총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세포 안의 소듐의 농도도 변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세포 안에 소듐의 양이 만약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또는 혈관에서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소듐이 항상 간접적으로 칼슘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세포 내에서 칼슘이 다시 빠져나갈 때 나트륨 경사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죠. 근데 세포 안에 소듐이 만약에 많아지면 칼슘을 잘 못 퍼내죠. 칼슘이 더 높다는 얘기죠. 세포 안쪽이. 그래서 소듐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칼슘이 많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몸에서 소듐을 많이 빼내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소듐의 레벨도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이 칼슘의 톤도 떨어지고 그래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도 감소할 수 있어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간접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변이 많이 나오는데 바스큘라 리지스턴스가 감소하게 돼요. 먼 스토리죠, 아주. 이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다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보람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뇨제와 고혈압과의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뇨제 얘기 적자. 이뇨제 얘기 너무 오래 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이레틱스 얘기 건너뛰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혈압의 조절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엔도제너스한 팩터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심파세틱 톤이 혈관 저항에 작용해서 전신적으로 이제 그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증가시키는 엔도제너스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블로커 약물을 사용하면 당연히 혈압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파 블로커, 알파 아드레너진 블로커 이런 약물들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에 작용해서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 작용하는 노에프네프린의 알파 리셉터에 대한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바스큘라 톤이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그래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를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베타 블로커 역시 이런 심파세틱 그 톤에 작용해서 이 하이퍼텐션에 대한 경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죠. 이거는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감소시켜서 프레셔를 낮추는 게 아니고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는 거죠. 베타 블로커는 하트 레이트도 감소시키고 컨트랙타일 포스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도 줄어들고 하트 레이트도 줄어들어요.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지스턴스의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면 톤이 이제 프레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턱 일어날 때 이 브레인으로 가는 퍼퓨전을 유지시켜 주는 주된 메커니즘이 이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면 포스추럴 하이포텐션,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알파 블로커를 사용했을 때 포스추럴 하이포텐션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립시에 브레인으로 가는 퍼퓨전이 유지되는 이런 심파세틱 리플렉스에 있어서 이게 심장이 컨트랙션이 막 증가하는 것보다 바스큘라 리지스턴스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게 더 도미넌트한 액션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면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딴 거 쭈저리 얘기는 너무 긴 얘기라서 그냥 혹시나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생략할게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이게 항상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는
뭔가 변화가 생기면 컴펜세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이 하이퍼텐션 환자의 이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은 센트럴리 그 세팅이 지금 높은 혈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120에 80 정도의 혈압일 때 요 정도가 적당해라고 브레인이 느껴야 되는데 이 브레인이 잘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120에 80일 때 높여야지 하면서 심파세틱 톤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막아서 얘가 브레인에서 높여야지 하고 막 심파세틱 톤을 높이는데 우리가 중간에 차단해버려. 그럼 혈압이 안 올라가. 그러면 얘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혈압을 높이려고 하겠죠. 혈압을 얘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듐 리텐션 하는 거예요. 키드니한테 명령을 해서 소듐을 덜 내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소변 양을 줄이고 몸을 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마 볼륨도 높이고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뇨제를 또 써서 또 막아야지. 그럼 또 무슨 짓을 하겠지.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소금을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든다고. 무슨 짓을 하겠지.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소듐을 내보내는 약물을 쓰잖아요. 이뇨제. 그러면 심파세틱 톤이 증가해요. 당연한 거죠, 이것도. 이상한데 키드니에서 막 소듐이 새나가. 그래서 베슬이 그러니까 바스큘라 스페이스 내에 플라스마 볼륨이 줄어들어가지고 헐렁헐렁해. 블러드 프레셔가 낮아져. 그럼 얘가 또 지금 150까지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툭툭 떨어져? 하면서 심파세틱 톤을 쫙 올리겠죠. 그래서 이걸 막으면 이게 물풍선 효과죠. 이걸 막으면 저기서 컴펜세이션이 되고 저걸 막으면 여기서 컴펜세이션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의 약물로 시작하되 결국은 이런 대표적인 메커니즘 두 개.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 이게 컴펜세이션하고 이걸 막으면 이게 컴펜세이션 할 때 이걸 둘 다 같이 막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가서 그 가족 중에 고혈압 약 드시는 경우 보면 한 알만 드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슘 채널 블로커랑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지오텐신은 사실은 두 가지 작용을 다 하죠. 혈관을 직접 수축시키기도 하고 소듐 리텐션을 일으키기도 하죠. 어떻게? 이거 얘기 안 했나?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얘기 했나? 안 했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도 가끔 있을 것 같은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에 중요한 그런 레귤러터리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파세틱 시스템과 별도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슬라이드에 좀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요? 이것저것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분량이고요. 한 가지만 딱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생리적으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많은 종류의 리셉터들이 아고니스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디센시티제이션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리 몸의 적응 기전이에요. 자극이 많으면 그 자극에 둔감하게 되고 자극이 없어지면 그 자극에 더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우리 몸의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적응 기전이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에 있어서도 이런 적응 기전은 작동하는데, 그런 적응 기전으로서 리셉터의 업 레귤레이션, 다운 레귤레이션이 그 리셉터에 대한 자극에 따라서 아주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이 아드레너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심파세틱 톤이 막 지속적으로 높으면 심파세틱 리셉터들이 디센시티제이션이 돼요. 이게 심파세틱 톤이 아주 낮으면 이게 리셉터들이 센시타이즈 돼요. 리셉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자극이 없으니까 조금 더 자극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그 노에피네프린은 많지만 우리가 이제 알파 블로커 또는 베타 블로커로 심파세틱 이 액션을 중간에서 차단하면 리셉터 입장에서 보면 자극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셉터가 늘어나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파세틱 톤이 그 전과 동일하더라도 리셉터 레벨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리스폰스는 증폭돼요. 그래서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리바운드 피노미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뭔가를 누르고 있던 상태에서 누르던 자극을 제거하면 그 전보다 더 세게 튀어나오는 현상, 이게 리바운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해서 고혈압을 억제하고 있던,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던 상황에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금단 증상으로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타키카디아 같은 것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혈압 약은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건데 끊으려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끊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든 고혈압 약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특히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 같은 건 이런 현상을 쉽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150까지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약물을 만약에 복용한다. 그래서 120까지 낮췄어. 근데 여행을 가는데 며칠 약을 따먹고 왔네? 그래서 며칠 여행을 가는데 며칠 동안 안 먹었어. 그러면 전에 약 먹기 전에 150이었는데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터진다니까요. 그거? 위험한 거죠. 예, 이 약물은 이제 심파토플레직스라고 하는데 이게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파세틱 시스템에 작용하기는 하는데 이 CNS, 브레인에 작용하는 거예요. 브레인의 심파세틱 톤을 관장하는 최고의 센터, 이게 브레인스템에 있거든요. 그걸 바소모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스쿨라 톤을 결정하는 센터라고 해서 브레인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작용해서 심파세틱 톤을 전신적으로 떨구는 이런 약물도 있어요. 이거는 리셉터 블로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 작용하는 거죠. 이런 약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약물인데 혈관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서 직접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뭐 하이드랄라진, 미녹시딜 이런 게 과거에 이제 많이 쓰였던 약물로서 대표적인 것들인데 하이드랄라진은 사실 정확한 작용 기전은 모르고요. 미녹시딜은 이게 포타슘 채널 오프닝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타슘 채널을 오픈하면 포타슘 컨덕턴스를 증가시키면 세포 내로 칼슘이 유입되는 이런 그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한 그런 소듐 칼슘의 유입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리폴라리제이션이 더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포타슘 채널 오프닝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멤브레인 스테빌리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이게 고혈압 약제로 과거에 쓰였던 약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고혈압 약제로 쓸 때 이게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어요.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막 털이 나는 거예요, 몸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용상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제 그 대머리 치료제를 지금 쓰고 있죠. TV에서 막 광고도 하죠. 미녹시딜. 바르는 약재로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먹는 건 아니고 머리에 발라서. 이게 이제 발모제로 쓸 경우에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저혈압이죠. 고혈압 치료제로 쓸 때 부작용은 하이퍼트리코시스. 이게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하여튼 털 많이 나는 거. 과모증? 네. 그래서 누구에게는 부작용인 것이 누구에게는 약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용도로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게 고혈압 치료제였던 거예요.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해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 이런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예,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칼슘 채널에 블로커로 작용해서 칼슘의 유입을 막으니까 당연히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혈관 스무스 머슬의 수축을 억제할 것이다.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칼슘 채널 블로커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니페디핀을 포함한 이게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약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그룹이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그룹이거든요. 니페디핀, 그다음에 암로디핀, 등등등 무슨 디핀자 붙은 약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베라파밀 딜티아젬 이런 이름이 조금 다른 약이 있죠. 무슨 디핀 안 붙는 이런 약이 있는데 베라파밀 딜티아젬 이거 부류하고 다이하이드로피리딘 부류는 그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같은데 작용하는 타겟이 좀 달라요. 니페디핀은 주로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얘네들은 혈관이 아니고 심장에 주로 작용해요. 심장의 칼슘 농도를 낮춤으로써 이게 베타 블로커처럼 알파 블로커는 혈관에 작용하고 베타 블로커는 이제 심장에 작용하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혈관, 얘네들은 심장. 그래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타겟 셀이 달라요. 심장 쪽이냐 혈관 쪽이냐. 근데 심장에서 칼슘 채널을 블락하든 혈관에서 칼슘 채널을 블락하든 고혈압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중간 기전은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웨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엑시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약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마 단일 제재로는 모르겠어요. 칼슘 채널 블로커가 더 많이 시장을 점유할지 요게 어느 게 더 많이 점유할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칼슘 채널 블로커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는데 요새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많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키드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러드를 센싱해서 레귤레이션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레닌이라고 하는 펩타이드인데 이게 일종의 프로티에이즈 액션을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호르몬하고 좀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마 안에서 플라스마 프로테인의 프로티에이즈로 작용해서 안지오텐신의 프리커서로부터 액티브한 안지오텐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마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키드니에서 레닌이라는 거를 세포 밖으로 내면 세포 바깥에 혈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 안에서. 그래서 혈관 안에서 레닌이 프리커서로부터 안지오텐신을 만들고 안지오텐신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혈관 안에서 엔도셀륨 쪽에 있는 엔도셀륨의 멤브레인에 있는 엔자이머틱 액션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더 액티브한 안지오텐신 2로 컨버전이 돼요. 이 컨버전을 일으키는 엔자임을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인플라마토리 메디에이터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키닌에도 작용하는 엔자임이에요. 복잡합니다 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개발된 약제들은 이 엔자임의 억제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캅토프릴, 에날라프릴 이런 약물들이 이 엔자임을 억제함으로써 레닌이 나오고 안지오텐신 1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 가장 액티브한 폼인 안지오텐신 2가 생성되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그런 약물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었는데, 이게 얘기했듯이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게 안지오텐신 1 말고 다른 서브스트레이트에도 작용을 하는 엔자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안지오텐신의 액션만 블락하는 약물이 개발됐어요. 그게 뭐냐면 안지오텐신의 리셉터 블락커가 개발된 거예요. 이거는 개발된 지 이제 한 20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20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20년? 20년쯤 됐을라나? 하여튼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약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컨버팅 엔자임이 아니고 안지오텐신 2가 리셉터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 리셉터에 작용하는 단계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리셉터 블로커니까. 그래서 로스알탄, 발사알탄 뭐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과거에 이제 심파테틱 블라커, 그다음에 다이유레틱스 이런 걸 갖고 혈압을 낮추는 시도를 해왔고, 다이유레틱스는 여전히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근래에는 칼슘 채널 블라킹 또는 안지오텐신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액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데, 얘기했듯이 이게 혈압의 셋포인트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그런 이펙터 메커니즘을 억제하면 다른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 보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일도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약을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2가지, 3가지 쓰는데도 혈압의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컴펜서터리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약이 개발돼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인 거예요. 하이퍼텐션은. 근데 원인을 몰라. 정확한 발병 기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답답한 병이에요. 답답해.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우리 같은 이런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그러면 하고 있는가. 지금 뭐 치료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 질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라도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게 뭐가 있는가. 그 한 가지를 간단한 걸 소개시키려고 해요. 이게 아까 그 제가 심파테틱 시스템에 관해서 데이터 보여드린 그 데이터가 포함된 논문입니다. 이게 하여튼 아직 이제 그 명확하게 메커니즘이 다 디테일까지 규명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심파세틱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뭐 레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을 많이 먹는 것 자체도 아니고 뭐 유전적인 질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하이퍼텐션이 나타나게 되는 데 있어서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팩터는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에 뭔가 얼터레이션이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디테일을 규명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 아직 혈압이 정상인 젊은 사람들 중에 이 트랜지언트 타키카디아, 이게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그러니까 병이 아니에요. 트랜지언트 타키카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 근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트랜지언트 타키카디아의 증상을 젊은 시절에 보이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돼. 이런 어소시에이션을 알게 된 거죠. 메커니즘은 모르는데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스팅 상태에서 심박동수가 높은 사람, 이게 심박동수가요 사람보다 격차가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낮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레스팅 상태에서 타키카디아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하이퍼텐션을 디벨롭하기 쉽다. 이런 얘기인 거죠. 조금 더 근래에 비슷한 사례를, 뭐 이런 관련된 연구가 쭉 되어 왔어요. 네, 오랫동안. 근래에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 레스팅 타키카디아가 이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심장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좀 알죠. 심장에 SN 노드가 좀 이상하다거나 그래서 이게 스폰테니어스 파이브레밍이 너무 빨리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조절하는 심파세틱 톤이 높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하기 쉬운 건 심파세틱 톤이죠.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건 대개의 경우 피지올로직하게는 심파세틱 톤이 증가해서 심장에 있는 심파세틱 너브 엔딩에서 노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와서 SN 노드가 파이브레밍이 증가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게 아닐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심파세틱 톤이 높아져 있는 것이 원인일지 아닌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러드에서 노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의 레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스팅 타키카디아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혈관의 에피네프린 농도를 측정했을 때 이게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하이퍼텐션이 된다.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레벨이 높은 거, 심파세틱 톤이 높은 거가 장차 하이퍼텐션이 일어날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지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텐션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한참 전인데 198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비슷한 논문들이 그 이후에도 좀 나왔거든요. 이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라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빼고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예요. 컨트롤과 하이퍼텐션 환자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컨트롤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플라스마의 노에피네프린이나 플라스마의 에피네프린, 그때는 노에피네프린만 갖고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컨트롤에서 나이가 들수록 증가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노에피네프린은 확실히 증가하는 트렌드가 보이고 에피네프린은 안 그렇대요. 에피네프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 트렌드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게 패턴이 달라요. 근데 하여튼 노멀과 하이퍼텐션을 에이지 매칭해서 비교를 해보면 뭘 봐도 하이퍼텐션 그룹이 높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서도 영 하이퍼텐시브에서도 보시다시피 레스팅 상태에서의 노에피네프린 컨트롤에 비해서 높죠. 레스팅 상태 이거 노에피네프린 레스팅 상태의 노에피네프린도 높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누웠을 때와 서 있을 때 아까 봤던 누웠을 때와 섰을 때 비교했을 때 누웠을 때도 높고 섰을 때도 더 많이 증가하고 누웠을 때 높고 섰을 때 더 많이 증가하고 이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블러드 프레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누워 있을 때, 섰을 때, 운동 25%, 50%, 75%. 이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들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었죠. 이게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카테콜라민 레벨이 요게 이제 같은 200 기준 선이거든요. 요거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콜라민 레벨이 여기도 이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이지와 상관없이.
카테콜라민 레벨이 높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높고 혈압이 높죠. 고혈압 환자니까 지금 같은 노에피네프린 농도에서 봤을 때 혈압이 높아요. 이게 고혈압 환자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하트 레이트를 보면 어떨 것이냐? 아까 우리 하트 레이트에 대한 데이터도 봤었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인 경우에 누웠을 때, 섰을 때 25%, 50%, 75% 운동을 하면 이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맥시멈 떨어진다. 이 패턴은 고혈압 환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같은 에이지,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보면 요거죠. 요 그림입니다.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카테콜라민 레벨은 약간 높고 노에피네프린 레벨은 하트레이트는 이게 같은 상태에서 약간 높은 거죠. 약간 레스팅 상태에서 운동했을 때 올라가는 정도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고. 근데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에이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체인지가 하이퍼텐션의 경우에는 패턴이 좀 달라요.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데 요 같은 에이지 그룹에서 봤을 때 75% 운동했을 때 하트레이트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에피네프린 레벨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제일 높은 50대 이상으로 가면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해서 하트레이트가 높아지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해야 되는데 노에피네프린을 마구 뿜어내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하트레이트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뭔가 하트레이트는 그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은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심장의 SA 노드에 있는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잖아요. 이 베타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드럭으로 이 아이소프로테레놀이라고 하는 드럭이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예요. 안타고니스트가 아니고 이거 우리 실험에서 가끔 쓰는 건데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인데 이거를 주면 원래 하트레이트가 증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해 본 겁니다. 하트레이트가 25만큼 증가하려면 얼마만큼의 아이소프로테놀을 줘야 되는가? 그걸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럼 노모텐시브, 그러니까 정상인에서는 1.36 정도 주면 하트레이트가 그만큼 증가하는 데 비해서 하이퍼텐시브에서는 2배 이상을 줘야 돼요. 젊은 에이지 그룹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에이지 그룹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게 나이 든 에이지 그룹을 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지죠. 이게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베타 리셉터의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더 많이 줘야 리스폰스가 잦은 정도가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근데 하이퍼텐시브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이 나이 든 그룹처럼 센시티비티가 떨어져 있고 나이 들면서 그 센시티비티가 더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 베타 아드레노셉터의 센시티비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알파 리셉터를 경유한 액션과 베타 리셉터를 경유한 액션이 똑같은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베타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알파 액션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베타 액션, 알파 액션이 다 같이 나타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원래 예를 들어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하트레이트가 잘 안 올라가. 그럼 노에피네프린 더 나와. 그럼 알파 액션은 더 커지죠. 그러면 혈관 수축은 많은데 비해서 이 하트레이트는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얘기했듯이 베타 리셉터는 혈관으로만 놓고 보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육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 아드레노셉터 메디에이티드 바소 콘스트렉션이 오포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타 액션과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이 하이퍼텐션과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건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센시티비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이걸 종합해서 보면 트랜지언트 타키카디아 또는 레스팅 타키카디아가 젊은 시절에 있었을 때 하이퍼텐션의 어소시에이션이 높다. 하이퍼텐션의 발현 리스크가 크다. 이 얘기는 젊은 시절에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로부터 종합적으로 추론해 보면 지속적으로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많아지면 장기적인 베타 아드레너직 디센시티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베타 아드레너직 시스템의 대표적으로 디센시티제이션, 이 리셉터의 업 레귤레이션 또는 다운 레귤레이션이 잘 나타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레스팅 상태에서의 장기적인 베타 스티뮬레이션으로 인해서 베타 리셉터의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그런 결과 이런 언오포즈드 알파 아드레너직 액션이 나타나다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체인지로 간다. 노에피네프린은 높아지는데 하트레이트는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고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컴펜세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카디악 아웃풋이 하트레이트가 막 올라가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잘 안 되니까 혈압이라도 높여서 뭔가 그 머슬로 가는 퍼퓨전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티오리이기는 하지만 메커니즘이 디테일까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뭐 팩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얘기했듯이 이제 아주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뭐 하이퍼텐션의 패서피지올로지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고 아직 실제로 치료에 응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게 진짜 하이퍼텐션의 원인이 되는 게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베타 리셉터의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프리벤션 차원에서 그런 레스팅 타키카디아 같은 이제 젊은 시절에 아직 고혈압이 발현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시절에 이 그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이 과도한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억제할 수 없을 것인가, 이런 궁리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박동수가 증가하는 거는 하여튼 적어도 고혈압의 차원에서 보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에 필요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면 고혈압 된다, 뭐 그런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살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예, 그 뭐 참 스트레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예,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렇게 고혈압까지 왔는데요. 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강의 마치기 전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